더군다나 이제 외부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아요. 네. 아까 제가 미중 패권 경쟁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사실 꼬꾸라진 게 내부적으로 사실 인구 고령화 그 당시에 거기는 12%밖에 안 됐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그보다는 그 외부적 팩тор이 컸던 거예요. 85년 그 프라자 협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막 풀어대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자산 가격 버블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터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중국 내부적 상황도 녹록지 않아요. 일단 뭐 중국의 그 사회주의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도 그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하면서 네.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저는 중국이 미국한테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저는 그 근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뭐 사람들 생각을 또 이래요. 아 그래도 말이야 그 뭐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계속 아까 통제 잘해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뭘 통제하는데 또 하면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진짜 안 됐나요? 자본시장은 개방이 돼 있죠, 그래도. 많이 돼 있지 않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직도 환율도 아직도 상당히 그렇죠.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거기 뭐 무슨 성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거기 국내에 있는 주식시장 이런 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 외국인이 가서 투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네. 홍콩. 예. 홍콩으로 가서 다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거기서 상장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사실 자본 조달도 하고 다 해요. 물론 직접 뭐 뉴욕 시장으로 가서도 하고 하지만 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중국의 어떤 자본의 어떤 흐름의 자유화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항생 인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중국의 그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홍콩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 지금 다른 나라 다 날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에요. 네. 내가 백악관의 내 경제 참모예요. 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뭘 때리겠어요? 저는 홍콩 때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금 뭐 가능성이 여태까지 한 거는 뭐였어요? 네. 기술 때렸고요. 그리고 무역으로 때렸어요. 네. 여태까지 안 때린 게 남은 게 이 소위 자본이에요, 자본. 네. 근데 지금 난 때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데가 바로 저는 직접 본토로는 못 가지만 홍콩을 때리면 자연스럽게 다 같이 간다, 이게.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30-40% 다 빠졌는데 네. 이게 진짜 그것만 빠졌어요? 홍콩 거기 보안법 하면서 사람들도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 빠지고 부동산 시장 빠지고 그래 경제가 다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이제 홍콩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무슨 센터 여기서 지금 벗어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중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고도성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을 거다. 나빠질 거다. 그래서 이미 저는 위기에 이미 들어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홍콩을 때린다라는 말씀이 이제 자본 시장을 때린다. 이제 쉽게 그쪽 얘기하면 크게 말하면 금융 시장을 때린다라는 그런 거죠. 컨셉이신 거죠. 마치 이제 그 1997년 그 굉장히 강력하죠. 97년 어떻게 했어요? 사실 뭐 직접 안 해도 돼요. 예. 사실은 뭐 미국이 전 세계에 사실 돈줄을 다 쥐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투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그 돈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방법 잘 아시는 것처럼 네. 홍콩 달러는 페그예요, 페그. 네. 고정환율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풍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 97년 외환위기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환율을 지키겠다. 그때 뭐라고 했냐, 김영삼 정부 때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가 높은 고평가되는 것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게 우리 기업들의 뭐 체질을 그 강화한다. 이러다 푹 터졌어요. 그때는 우리는 소위 그 완전히 뭐 고정환율 제도는 아니지만 관리환율 제도라고 해가지고 거의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홍콩은 완전히 고정환율 제도고요. 중국도 약간 관리환율 제도, 이제 바스켓 제도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가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차라리 그냥 네. 매 맞을 때 조금씩 맞는 게 낫지 계속 버티다 한꺼번에 풍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또 사회주의권, 특히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일당 독재라든가 그런 강력한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경제가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푹 터진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말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 소지가 좀 많아진 지점이고, 특히 미 대선 결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더 센 카드를 갖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림을 많이 그리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소위 관세 전쟁이 주요한 전쟁이었다면 또 바이든 정부 때
주요한 미중 패권 전쟁이 기술 패권 전쟁이 주요한 전쟁이었다면 그 다음 바이든 2기가 되든 트럼프 2기가 되든 그 다음 전쟁은 금융 자체를 통제하는 그런 어떤 전쟁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가벼운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러시아를 통제하려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시킨다든가 이런 움직임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때리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중국에 추가적으로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강한 전쟁이 되겠네요. 그죠? 실제 뭐 본토로 지금 직접 투자 말씀하셨지만 직접 투자가 지난 한 2년여 동안 이게 거의 한 20% 수준 밑으로 쭉 떨어져 버렸잖아요. 빠져왔죠. 예. 그러니까 누구는 뭐 외국에 있는 그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는데 네. 사실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기왕이면 한국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한국이 지금 중국하고 동조화되니까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동조화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한국 얘기하죠. 한국 얘기 할 게 더 많은데 지금 중국에 그래요?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한국 얘기를 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거 봐요. 내가 그러니까 한국 얘기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다음에 한번 교수님 다시 모셔서 한국 얘기를 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뭐 질문지를 계속 적기만 했어요. 그냥 무질문지로 그냥 난상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다양한 뷰를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도 도움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중국과 동조화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동조화가 아니라 사실은 네. 우리가 더 상황이 나빠요. 상황이 더 나쁘다. 우선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일본화 위기다 하면서 제가 그 일본화 위기 얘기할 때 네.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일본화 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보면 두 나라를 보면 네. 우리나라가 중국 이렇게 흉볼 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네. 우리가 정말 똥 묻은 개고 예. 그쪽이 겨우 묻었다고 그러나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다. 우선 네.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 고령화예요. 네. 인구 고령화가 중국은 14%라고 했잖아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는 지금 18%가 넘었어요. 네. 19% 정도 지금 육박했을 19%. 거고 지난해에 예. 아마 내년이면 20% 정도 될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려 우리 그 합계 출산율이 0.7% 수준에 지금 와 있어요. 지난해 뭐 0.7이라고 하는데 네. 올해는 한 틀림없이 0.6% 수준을 갈 거고 이거는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이런 때가 있었을까? 적어도 네. 역사상 예. 선사시대 빼고 이런 상황 정말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소위 성장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구 네. 고령화 되면 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로 자산 시장의 버블. 우리 부동산 시장 한번 보세요. 거기는 중국은 2016년부터 그게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딱 1년 늦게 하더라고요. 2017년부터 이게 뜨기 시작해가지고요. 서울 강남 기준으로 하면 3배 올랐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랐냐면 2022년 여름까지 올랐어요. 중국은 2021년 여름까지 올랐고 또 1년 늦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똑같아요. 자산시장 버블이 막 올랐어요.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요. 가계부채가 그래서 뭐 GDP 대비 105%라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나라만 있는 그 사금융, 예? 네. 소위 얘기하는 전세자금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거 전세자금이야말로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거잖아요. 네. 내 집을 갖다가 내가 담보로 해서 예. 내가 임대인이면 임차인한테 돈을 내가 10억이든 이렇게 5억이든 빌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막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예. 갚지 못해요. 그것까지 뭐 그렇게 뭐 역전세까지 아니어도 뭐 깡통전세, 역전세 뭐 두 가지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나중에 못 갚는 상황이 딱 돼버리면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터진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자영업자 같은 조그만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세기업들이. 이 사람들이 빌린 돈도 대부분 상당 부분은 또 이게 가계대출이에요. 네. 이것까지는 GDP 대비 한 200% 되는데 네. 전 세계 유례 없어요. 예. 중국은 그래봤자 한 60% 남짓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아미르 수피 같은 우리 뭐 빚으로 지은 집이라고 한국의 그 책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난해에 NBER 워킹 페이퍼로 NBER 하면 전 세계 우리 경제학자 중에서 제일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만 치를 수 있는 그런 워킹 페이퍼 그 저널인데 저널까지 거기 워킹 페이퍼인데 뭘 했느냐면 중국 경제하고 한국 경제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느냐?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했다. 왜 증가해요? 결국은 이 집값이 올라갈 때 같이 돈 빌려 레버리지 해가지고 그게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했다. 근데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이 아미르 수피 교수는 중국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중국은 그래봤자 가계부채 비율이 60% 남짓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국제 비교를 해도 100%가 넘었고 거기다가 그 소위 얘기하는 전세까지 포함하면 150% 이상이고 거기다 자영업자까지 하면 그 이상 또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위험한 상태다. 그 세 번째가 뭐였죠? 국제 무역 정세. 이게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중국보다도 더 무역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나라예요. 우리 국내 시장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원제처럼 외국에서 자원 사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우수한 인재가 우수한 제품 만들어가지고 해외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달러 벌어들여가지고 다시 또 더 좋은 그러한 원자재 그리고 또 중간재 그리고 기술까지 도입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탈세계화는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중 패권 경쟁이 딱 시작되니까 우리나라 중간에 딱 껴가지고 우리는 점점 더 무역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 무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 비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소위 얘기하는 수출하는 그 비중이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GDP 대비로도 보면 한때는 53%까지 됐다가 지금 40%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쁘다. 더 나쁘죠. 인구 고령화 나쁘죠. 가계부채 그거 집값 올린 것도 더 나쁘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지금 그 패권 경쟁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래 내부적으로 꽁꽁 해가지고 잘 해보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내수 마치 중심으로. 북한처럼 예. 우리는 내수 중심이 안 된다니까요. 네. 어떻게 할 거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한국 경제가 오히려 중국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중국이 어려워지면 또 한국은 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또 어렵고요. 여기 세 가지 네 가지 꼽으셨는데 이 중에 또 하나가 또 중국 거기 쓰러지면 이제 또 거죠. 같이 쓰러지는 넘어가고 거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맞아요. 제가 다음에 네네. 다시 모셔서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이런 이야기로 한국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2편을 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일단 조회수가 나오면. 토론을 지향하니까 조회수 상관없이 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토론을 농담입니다. 지향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드린다면 지금 그 고령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나라죠. 그리고 고령화율 자체를 중국과 절대 비교해도 그냥 한 6%포인트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령화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2025년이 되면 이제 당장 내년입니다. 그동안 우리 24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를 짐친하고 있어요. 근데 25년이 되면 정의상 초고령 사회가 돼요. 그리고 이게 25년 고령화율 추계한 게 2022년에 합계 출산율을 가정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가정부터가 더 깨졌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통계가 지금 안 나올 뿐이죠. 그래서 이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고 교수님이 쓰신 예정된 미래 책 관심 있으신 분, 또 제사의 길 연구소 대표님으로서 활약하시는 그 활약상, 또 여러분 관심 있어 하실 이현훈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들러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다음에 이어질 두 번째 토론을 좀 기대하시면서 여기서 토론 1편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